10시에 나갔는데 아침까지 그냥 쿨쿨 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잖아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집니다, 사람이라면. 그러니까 친구가 만약에 잘못이 하나도 없게 되면 다 내 잘못이 돼버려. 다 내 잘못이에요, 그게.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은 게 그냥 100%내 잘못이 돼버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침까지 쿨쿨 잤으니까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 겁니다, 혼자 죽었으면.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너무 크게 느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털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, 이 친구를 몰아가는 게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안녕하세요. 10번째 남자입니다. 지금 손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그 손정민의 아버지, 그 손동생, 소년의 블로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6월 22일 블로그, 정민이를 위한 선택의 시간, 그 두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. 이 손동상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좀 까면서 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완전 범죄에 도움이 되는 뭐 9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관련 수사 관련해서 이제 의혹들을 정리한 게 있어요. 이 9가지가 있습니다. 이걸 제가 다 반박을 해보도록 할게요. 되게 괜찮은 내용들도 많아요.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. 하나씩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CCTV의 현실입니다. 우리나라가 CCTV가 그렇다는 거야. 뭔가 나라에서 하는 게 있고,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고, 뭐 도로에 있는 거,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, 어떤 건물에서 하는 게 있고, 뭐 KBS 방송국에서 하는 게 있고, 이게 관리 주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CCTV를 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강력 범죄가 있을 때,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. 관리 주체가 다 다르니까 이걸 보자고 하는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. 되게 동의를 합니다. 어떤 건물이든 간에 CCTV를 설치를 할 때 무조건 뭐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이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된다, 이렇게 된다면 범죄가 터질 때마다 경찰에서는 이 전체를 관리하는 화면이 하나 딱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반포대교 이러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반포대교에 있는 CCTV는 한 화면에 다 관리가 돼. 뭐 근처에 건물에 있는 것까지. 그러면은 관리하기가 훨씬 쉽다, 이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뭐 관련 법 개정이 있다면 진짜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.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. 이 사건 때문에 처음에 경찰이 170몇 개인가 CCTV를 확인을 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이것도 비추고 있었어, 여기도 비추고 있었어, 뭐 반포공원 뭐 무슨 뭐도 있어,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. 전체가 한 번에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정말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초동수사와 골든타임인데요. 그러니까 실종 사건은 이제 강력계, 그러니까 그 경찰서 내에 뭐 강력계가 있고 여성 청소년계가 있대요. 있는데 옛날에는 강력계에서 실종 사건을 전담했다고 해요. 근데 지금은 여성 청소년계에서 한다고 합니다. 만약에 여성 청소년계에서 실종을 이제 신고를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정말로 뭐 살인 사건이야. 그럼 이게 강력계로 넘어가야 되잖아. 그러면 이제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담당이 바뀌어 버리니까 처음부터 강력계에서 실종 사건을 맡아야지 이게 나은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뭐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.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. 그러니까 옛날이랑 좀 달라진 게 뭐냐면요, 요즘에는 CCTV가 많기 때문에, 그리고 뭐 옛날처럼 돈이 그렇게 없지가 않잖아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일반적인 실종 사건은 대부분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집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CCTV가 많잖아. 실제로 뭐 애를 납치를 해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걸어서 돈 내놔,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, 요즘에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종 사건이 강력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사건, 한강 사건은 실제로 그런 범죄 혐의점이 없잖아요. 실제로 강력계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한강의 기지국 오류입니다. 이 사건 초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핸드폰 이제 위치를 이렇게 이제 찾으니까 위치 추적을 했는데, 한강이 있으면 술 먹은 데는 한강이 남쪽이잖아요. 근데 한강 북쪽에서 이 핸드폰의 마지막 위치가 잡혔다고. 그것 때문에 이 손동상도 마지막 위치가 거기니까 당연히 친구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, 거기서 뭐 단서를 찾자. 경찰도 똑같습니다. 단서를 찾자 해가지고 이 위에도 찾고 이 밑에도 찾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되게 아쉬운 거죠. 말 그대로 수사력이 낭비가 된 거고, 손동상 자신도 쓸데없는 데 왔다 갔다 한다고 시간을 많이 날렸으니까요.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친구의 집이 강북 쪽이었어요.
아니, 그러니까 강을 넘어가야 되잖아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핸드폰을 버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추리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위쪽에도 조사를 많이 했다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기지국 미치의 오류 때문에 정말로 수사력이 낭비가 많이 됐습니다.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. 이거 기술적 문제니까. 아니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오류가 조금 더 뭐 정밀해지겠죠. 그럼 오류가 없겠지. 일부러 뭐 오류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 마지막에 뭐 안 가르쳐 준 사람이 더 나쁘다 이러는데, 아니 친구는 다 얘기를 했지. 아니 그러니까 친구는 자기의 동선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. 강북에는 뭐 당연히 안 갔으니까 강북에 갔다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야. 근데 뭘 자꾸 안 가르쳐 준 사람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해. 그리고 네 번째, 한강 입수. 강에서 익사체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죽은지 알 수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입수 경위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랍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뭐 한강에 전체에 CCTV를 설치하자는 얘기인가? 입수 경위를 알 수 있도록?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당연히 익사가 나오면 대부분 자살이에요. 만약 타살 혐의점이 있다 이러면은 그래도 뭐 한강 다리 위에서 밀었다 뭐 이러면 타살 혐의점이 있을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졌으면. 근데 한강 그 앞에서는 익사체가 나오면 타살 혐의점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아래 나온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공장소기 때문에. 그리고 앞에 물이 얕잖아. 근데 거기서 익사가 나왔으니까 타살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. 그건 상식입니다. 그러니까 뭐 강비탈이 있고 뭐 수풀이 있고 늪이 있다고 해도 얕잖아요. 익사가 나오면 저 안에 끌고 가서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. 그래서 타살 혐의점이 없어요.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. 어떻게든 없습니다 그냥. 그리고 다섯 번째, 디지털 포렌식입니다. 이것도 저도 처음으로 안 정보긴 합니다.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전자기기를 포렌식 조사를 하잖아요.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포렌식 조사를 하면은 이게 한 번에 딱 결과가 띠링 하면서 100%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래요. 그러니까 뭐 지운 게 있으면 그런 기록 같은 거를 복원하는 거잖아. 근데 실패할 수가 있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복원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번 해야지 복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. 뭐 진짜 실력이 없으면 아예 복원을 못 하겠죠.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뭐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포렌식이 됐으면 그 결과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시도를 한 번 해서 나온 결과랑 뭐 5번이 해서 뭐 어쨌든 성공을 했다면 나온 결과랑 이 결과는 똑같다고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나왔잖아요. 실제로 지금 잃어버린 핸드폰 다 찾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요. 그 여섯 번째, 거짓말 탐지기입니다.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그렇대요. 이렇게 뭐 이렇게 심장 같은데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런 거잖아. 박동을 보고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. 근데 가끔씩 그런 사이코패스가 있대요. 사이코패스는 내가 거짓말을 해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어제 사람을 죽였어. 근데 물어봐 나한테 경찰이. 너 어제 사람 죽였지? 이러면 안 죽였는데요? 이러는데 거짓을 안 뜬다는 거야. 왜? 그런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. 거짓말을 해도. 그래서 이 전체 인원의 한 2% 정도가 사이코패스인데 이 사이코패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정 증거로 쓰지를 못한대요. 거짓말 탐지기 자체를.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이거를 사기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가 있잖아. 그러니까 증거를 안 쓴답니다. 그리고 이걸 뭐 거부를 하더라도 강제로 억지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아 이렇게 조사할 수가 없대요. 그러면 이게 왜 있냐 싶긴 해. 그러니까 용도가 뭐냐는 거야. 이 거짓말 탐지기가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데 뭐 이거 왜 있냐 이거야. 근데 그런 건 있죠. 어쨌든 이게 수사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용의자가 거짓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되게 중요하죠. 그걸 미리 알았다면 조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.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효율적인 거예요. 이 부분은 거짓말을 하네? 이 부분은 진실을 얘기하네 하면 거짓말 한 부분만 더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 뭐 쓸모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거부해도 강제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고인은 당연히 거부를 하면 못하죠. 왜? 용의자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피의자도 똑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. 피의자는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나?
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근데 강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. 우선 뭐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곱 번째,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야. 그러니까 미제 사건으로 두기 싫다, 만약에 경찰이. 그러면은 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딱 열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딱 종결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일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, 이 얘기를 합니다.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손동상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경찰은 매우 난감합니다. 그러니까 이미 모든 조사를 하고 더 이상의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 경우에 되게 난감한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추가로 좀 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, 그러니까 외부 위원을 초청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. 그래서 이 얘기는 맞습니다. 참 그렇게 종결시키기에 좋은 제도입니다. 여덟 번째, 변호인과 참고인입니다.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인데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잖아요, 이 친구가.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, 이거야.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언론 대응을 했다. 그러니까 이 얘기야.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하려면 참고인 때부터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대응을 해라 이러면서 까는 거예요. 근데 뭐 실제로 뭐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뭐가 문제야? 아니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언론 대응을 한 거 아니야. 그럼 그 대응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? 그건 이상하잖아. 근데 이 얘기를 해. 그러니까 희생자의 변호인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. 아니 근데 이게 형사 사건이잖아요.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? 원래 변호사라는 게 이제, 아니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경찰의 조사를 받는 쪽이 사는 거라고. 아니, 피해자가 뭐 변호사가 필요해? 당연히 안 필요하지. 제가 그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얘기했을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. 피해자의 변호사는 당연히 별로 뭐 할 게 없어. 변호사 안 사도 돼요. 대부분은 안 삽니다. 큰일이 아니면. 이거 뭐 사람이 죽고 큰일이니까 나중에 이제 뭐 민사도 대응을 하고 해야 되잖아. 그래서 뭐 입장 발표를 한다든지 필요하면은 사는 거고 원래 그러니까 희생자의 변호인은 필요가 없습니다. 대부분 그래요. 그리고 아홉 번째, 블랙아웃입니다. 이 부분은 중요하죠. 그러니까 이거야. 그 친구 측에서 뭐 8시간이든 뭐 7시간이든 이렇게 계속 블랙아웃을 주장한다, 이 얘기예요. 근데 그게 뭐 몇 시간이고 이렇게 블랙아웃을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?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블랙아웃 자체가 말도 안 된다, 이 얘기입니다. 응?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완전 범죄를 꿈꾸면 그냥 블랙아웃만 주장해라,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실제로 이 얘기는 이쪽 그 손씨 측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되게 많이 까요. 응? 그러니까 다른 사건 기사에다가 자꾸 그러는 거야. 야 그냥 블랙아웃 주장하면 된다. 블랙아웃 주장하면 뭐 다 빠져나갈 수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. 근데 아닙니다. 뭐냐면은 그냥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거고, 어쨌든 많은 CCTV가 있고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. 그런 거랑 이제 연관관계가 중요한 거지 결국은. 아니 내가 블랙아웃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한 일이 다른 게 있어. 그럼 그게 사실인 거지 뭐. 아니,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이 블랙아웃 가지고 그래 8시간이 말이 되냐 막 이래요.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중간중간 뭐 기억이 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아니 그러니까 뭐 만약 하하 장난치면서 뭐 턱을 툭 쳤다고 쳐. 근데 이게 뭐 죽은 거랑 상관이 없잖아. 근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알려져 봐. 하하 웃으면서 턱을 딱 친 게 알려져 보라고. 그러면 또 괜히 난리 날 수도 있잖아.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. 그래서 그냥 블랙아웃 주장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고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. 다 이따가 다 밝혀졌으니까 목격자들도 많고 CCTV도 많잖아요. 그래서 뭐 전체 블랙아웃 8시간 블랙아웃이 진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,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? 뭐 만약 어떤 일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. 정민이가 죽은 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요. 그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야. 그 환경미화원이 지금 고소 먹었잖아요. 핸드폰 그 6월 11일 날인가 주었잖아. 핸드폰이 6월 11일까지 거기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.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.
한김 위원이 뭐 바로 사건 당일 다음 날 폰 떨어져 있길래 그냥 주웠다가 어디 팔아먹으려고 주웠다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 아 이게 저 자크 같아.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그때서 이렇게 냈다고 생각해요. 아니 그게 상식적이니까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. 그랬다고 쳐. 뭐 점유 이탈물 횡령죄인지 뭐 절도죄인지라고 쳐. 근데 그게 정민이 죽은 거랑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. 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. 그래서 이 블랙아웃도 똑같이 생각합니다. 어,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있더라도 별 중요할 게 없다고. 그래서 그냥 블랙아웃이다 이러는 거야. 중요한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블랙아웃을 주장하든 말든 간에 실제로 뭐 다른 짓을 한 게 이렇게 걸렸으면 그게 사실인 거야 어차피. 그러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우선 9가지를 다 반박을 했고요. 이 마지막에 문자 메시지, 그러니까 15년부터 최근까지 문자 메시지를 쫙 올립니다.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랑 좀 다른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강남에 사니까 그럴 수도 있고, 뭐 끝나면은 매일 뭐 대리로 간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니 뭐 대리로 갈 수는 있지, 시간이 있으면. 근데 문자 자체도 되게 자주 했고, 2017년 3월에 되게 길게 씁니다. 그냥 뭐 갑자기 어떻게 뭐 감성 충만해져가지고, 야 너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늘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아니 물론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뭐 정상적인 과정이고 뭐 할 수가 있는데, 이거랑 뭐 다른 거 있잖아요. 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. 내가 만들어 놨다든지 뭐 이런 거랑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자식한테 좀 빙의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얘를. 그러니까 야는 나의 분신이야 분신. 실제로 아버지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어쨌든 그 사건 당일에 정민이가 그때 이제 물에 빠져 죽은 날 그 얘기를 하죠. 이제 손동상은 그러니까 아들이 10시에 보통 술을 먹으러 나가면 아침에 들어온다고 하잖아. 그러니까 그 자체에 내 잘못이 있는 거예요. 10시에 나갔는데 아침까지 그냥 쿨쿨 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잖아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집니다. 사람이라면. 그러니까 친구가 만약에 잘못이 하나도 없게 되면 다 내 잘못이 돼버려. 다 내 잘못이에요 그게.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은 게 그냥 100%내 잘못이 돼버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침까지 쿨쿨 잤으니까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 겁니다. 혼자 죽었으면. 근데 얘는 이제 나의 분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죄책감을 너무 크게 느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털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, 이 친구를 몰아가는 게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